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7%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이제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약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리뷰를 하지 못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 코스피는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N자로 꺾였다가 올라가면서 코스피는 2500 중반선을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도 윗골을 달면서 조금 꺾이긴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하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 라인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면서 이제 코스피도 좀 상승 추세를 유지하던 그 패턴대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를 한번 깊게 파면서 좀 혼란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런 움직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확실히 연말로 갈수록 코스피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배당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8,565억, 이렇게 8천억 가까이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코스피 양매수 한 1조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0.27% 하락했고 외국인 투자자 1천억, 기관 투자자가 240억 매수를 했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적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어제와 오늘 합쳐가지고 1조 가까이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늘 해가지고 1조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오늘 어제 이틀 만에 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거의 뭐 2조 5천억 정도를 바짝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수급을 보면 이 기관 투자자의 금융 투자 물량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이외의 물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요. 확실히 지금 이 12월 14일 옵션 만기였고 12월 15일은 옵션 만기 다음 날의 금요일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이런 수급 변동이 좀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매도도 금지가 당했고 이런 옵션 만기를 이용해서 좀 그런 이 공매도를 활용한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상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최근에 옵션 만기에 좀 나오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수급이 좀 그쪽에 집중이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이제 그 옵션 만기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옵션 만기의 영향을 벗어나는 장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 주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꾸준히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올라갔고 오늘은 조금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5일선 타면서 계속 상승세 유지 중입니다. 5일선, 21선 같이 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이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좀 더 분위기가 연말에 괜찮아진다면 코스닥도 힘을 한번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어제 오늘 모두 매수했고요. 어제 기관 투자자는 2,900억 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1,300억 매수를 하면서 뭐 오늘까지 해가지고 합쳐서 한 5천억 가까이를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코스닥,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그러고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지금 해외 증시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다 좋습니다. 다우가 37,000이고요. 나스닥이 14,700, 니케이도 올라갔고요. 상해 주갑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 다우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37,000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모순이기도 한데요.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오히려 다우는 계속 힘을 받는 모습이고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내렸다가 올라와서 거의 이제 전고점 부근에 위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미국 증시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그런 이 강한 이 움직임에 또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기름까지 붙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이제 FOMC, 이번에 올해 마지막 FOMC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내년에 또 세 차례 이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예고를 하면서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이 시장에 또 관망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또 FOMC 발표에서는 금리를 3번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내린다라는 좀 인식하에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거고 내년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지금 5.5% 정도인데 0.75% 낮춰서 4.6% 정도까지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이 인플레이션도 뭐 근원 물가가 높은 위치에 해서 4% 가까이 유지되면서 좀 이제 금리 인하를 쉽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FOMC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서서히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지점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가치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5.5%에서 4.6%가 되지만 사실 4.6%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우리가 평소에 보던 뭐 2%대까지 떨어지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시기가 가깝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낙관해서 좀 과도하게 특히 미국장은 올라간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다우 나스닥은 너무나도 좀 많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어떻게 계속 올라갈지 그런 것들도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뭐 미국 증시 또 좋습니다. 0.4%, 뭐 1.2% 이렇게 또 좋게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모두 다 상승 중이고요. 유럽도 0.7%. 그래서 내일까지도 이제 시장 마무리까지도 분위기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도 뭐 무난하게 큰 소식이 없다면 계속 증시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WTIU 72달러까지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2.4달러 수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여전히 이 국제유가라든지 이 가스 가격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되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이 에너지 가격이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좀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는 높은데 또 에너지 가격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분위기도 계속해서 한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환 당연히 떨어졌죠. 이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었고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환율은 급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1320원대, 1330원대 근처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다시 1300원 아래로 1295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계속 뭐 이 추세로 간다면 저는 1200원 아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앞으로 이제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환율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00원 아래로 결국에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시기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는 시간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시장금리도 그렇게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3.9%대까지 급락을 하였고요. 5% 찍고 거의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서 빠르게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대를 드디어 깨고 3.9%대까지 떨어졌고요. 3점 이제 중반대까지 더 떨어져 준다면
확실히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이 주식 종목 위주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유입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지금 이제 채권이 좀 높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쉽사리 그런 주식 종목으로 이동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런 채권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면 결국에는 수익률이 높은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우리의 예상처럼 좋은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 산타랠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큰 이변 없이 마무리 좀 되었으면 하고 이 정도로 이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원 상승해서 0.4% 상승했고요. 15,91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오늘 또 반등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어제 이제 반등하고, 오늘도 이제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뭐 코스피의 상승분만큼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하락으로 전환되었다가 동시호가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지금 뭐 합쳐서 10,000주, 20,000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고요. 15,880원으로 30원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별 거래는 마찬가지입니다. 210만 주, 어제는 270만 주 되면서 굉장히 작은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물량이 그래도 500만 주 이상, 뭐 600만 주, 700만 주 이것도 좀 작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대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그런 물량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이 좀 붙어줘야 될 것 같고요. 이 공매도가 금지가 되고부터는 확실히 이 거래의 물량이 더 줄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활용한 두산에너빌리티 거래가 평소에 원체 많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실제로 현물로 거래하는 그런 물량이 이렇게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지금 뭐 거래량 없이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시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은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라는 쪽이고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390원 상승했고 오늘은 70원 올라가면서 460원 정도 합쳐서 올라가 주었습니다. 뭐 차트는 비슷합니다. N자로 올라가 주고 있고요. 코스피도 N자로 꺾어서 이미 이제 코스피는 전고점을 넘어섰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조만간 이 음운구름을 뚫으면서 121선 뚫고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계속 꾸준히 올라와 주고 있고요. 이평선 측면에서는 수렴 구간 한번 만들어서 위로 한번 뻗었고 그 다음 수렴 구간에서 한 번 더 위로 뻗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운구름을 뚫고 이제 나갔을 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텐데 그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고점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은 이 아래로 고를 기게 팠던 그 움직임은 완벽히 회복이 된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박스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박스권 위로 올라갔을 때 한 번 더 이제 벽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벽을 뚫고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봉은 12월 월봉은 또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번 주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5일 정도 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거의 뭐 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1일이 이제 또 진행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거의 마지막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5일 동안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어제 45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36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관 투자자 6만 주, 외국인 투자자가 40만 주 매수를 하면서 자, 외국인 투자자가 이틀 연속 매수를 진행해주면서 76만 주 정도 매수가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한 50만 주 정도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는 14만 주
13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이틀 연속 다 매수했고요. 투시는 17만 주 어제 매수하고 오늘은 조금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또 3일 정도 매도하면서 빠져나갔던 물량 그대로 하루 만에 더 많이 채워놨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네, 이틀 연속 4만 6천 주, 8만 5천 주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모두 다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짝 이제 티 안 나게 사모아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많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공매도를 활용해서 지분을 높였다가 줄였다가를 계속 반복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서서히 공매도를 줄이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을 좀 장기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자로 해서 공매도 잔고가 868만 주로 진행되었고요. 어제도 한 5만 주 줄었고 한 7만 주 줄었네요. 그 다음에 오늘도 한 4만 주 정도 줄어가지고 적지만 꾸준히 공매도 잔고가 상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1300만 주 넘었던 그런 공매도 잔고가 800만 주 중반대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요. 공매도 잔고가 14일, 15일 해서 계속해서 줄어들지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14일, 15일 수급을 보았을 때는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량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분명히 공매도 상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는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동시효과에 대한 움직임이 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다음 날인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어제와 오늘 모두 다 동시효과에 좀 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점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특이한 움직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대차 잔고가 이제 급격하게 900만 주 정도 늘어나면서 네, 상환은 23만 주 되어서 한 880만 주가 늘어서 3190만 주가 되었었는데요. 대차 잔고가 오늘은 또 반대로 하루 만에 네, 상환이 되면서 지금 이제 대차 잔고 감소 상위 종목으로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1위고요. 940만 주 상환이 되어서 오늘 이제 잔고 증감이 마이너스 910만 주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줄어가지고 2280만 주로 네, 대차 잔고는 계속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루 만에 대차 잔고를 늘리고 줄이고를 했느냐? 그거는 사실 저도 100%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파생 상품 관련해서 옵션 만기 맞춰서 대차 잔고를 늘렸다가 다시 줄인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옵션 만기에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공매도와 대차 잔고, 외국인 투자자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에서 늘렸다가 줄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100%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에는 대차 잔고가 지금 뭐 늘어나도 사실 공매도화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우려할 수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차 잔고가 하루 만에 또 감소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냥 지금처럼 추세 이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날 외국인 투자자 39만 주 매수했고요. 추정은 40만 주 오늘 되어서 그대로 네, 당일도 40만 주 정도 그래서 합쳐가지고 80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이 그래서 13.53%로 13.4%에서 또 0.13% 늘었고요. 13.88%까지 제가 최근에 이 외국인 투자자 보유량을 보았었는데 거의 최고점 위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0.3%를 채우면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수준일 거고요. 남은 이제 공매도 잔고 800만 주 정도가 이제 다 상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상환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계속 늘어난다면 충분히 14% 이상 지분을 계속 확보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연말에 배당금을 주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배당금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저렇게 열심히 매수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네,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말 배당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다른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뭐 두산 밥켓이 뭐 바로 있고요. 오늘 한 7% 올라서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던데,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배당금과는 조금 거리가 멀긴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그 상승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처한 그 환경 자체가 이전에 전성기 때 느낌이 좀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성기가 분명히 왔을 때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신한증권, 모간서울, JP모간이 이렇게 매수에 위치를 했고요. 네, 오늘도 신한증권 매수 있었습니다. 뭐 반대로 신한증권 매도 창구도 좀 플러스 상위에 위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최근 20일 동안에는 계속 이 국매도 상환하는 수급들이 보여진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뭐 기술적인 분석은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우디의 산업 광물 자원부 장관이 이제 와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다르 알 코라이에프 사우디아라비아 산업 광물 자원부 장관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내부 공장을 이렇게 둘러본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산업물 장관을 비롯해서 사우디 산업개발 펀드, 그 다음에 술탄 알 사우드 최고 경영자, 사우디 수출입은행 사드 알 칼브 CEO 등 이렇게 투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 광물 자원부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펀드, 그 다음에 이 수출입은행 CEO, 그 다음에 알 사우드 최고 경영자 해가지고 좀 투자 관련한 그런 인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방문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또 이제 HD를 갖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도 또 가면서 좀 이제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가 이전에 약속했던 우리나라와의 그런 투자 약속을 서서히 이제 이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UAE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에너지 기업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에너지 기업의 대표적인 또 기업 중에 하나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공장을 둘러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사우디와 최근에 계약했던 것이 1조 원 규모의 주단조 공장 EPC 건설 계약이었는데요.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우디 내에 최대 규모의 주단조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거의 1년 되었고요. 1년 이후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 내에 이제 그런 공장, 주단조 공장을 크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관 일행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조 공장과 터빈 공장, 원자력 공장 등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서 주요 생산 설비와 제품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우디에 건설 중인 주단조 공장 공정 현황과 향후 이 사우디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요. 그 제품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가스터빈, 풍력 등. 그 제품이 아니고 그 제품을 설명했고, 그 이외에도 소형 모듈 원자로, 가스터빈, 풍력 등 이제 주요 사업도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소와 이제 해수 담수 플랜트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더 협력을 하자라는 약속을 한 것 같고요. 자, 사우디가 이제 투자를 두산 에너빌리티에 할지 그런 것들도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 주단조 공장을 완공했을 때 분명히 이제 기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을 지어주고 사우디가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분을 가지고 같이 이제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추후에 또 사우디가 추가적인 그런 에너지 플랜트 발주를 낸다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발주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한번 좋은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사절단과 대통령이 가가지고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했죠. 그래서 신규 원전 개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네덜란드 원전 사업에도 우리나라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아직까지 유력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그다음에 이 프랑스 EDF,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수원 이렇게 또 3파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모델이 이제 1200메가와트급 이상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원하는 그런 모델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 체결을 이제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도 계약이 어렵고 사실 뭐 2025년 정도는 가야지 그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유럽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은 체코, 그다음에 폴란드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어떻게 되는지 2024년 상반기에 좀 결론이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카자흐스탄에도 발전기와 터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투자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도 앞으로 그런 많은 에너지 플랜트를 건설하고 그런 기자재를 생산해서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 카자흐스탄에 직접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일부 기술을 또 카자흐스탄에다가 넘겨주고, 그죠? 우리 카자흐스탄과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두산도 장기적으로 카자흐스탄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 이제 큰 공장이 생겨서 일자리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관련 제작 기술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중동 이외에도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 쪽 이 카자흐스탄에 상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발전기와 이제 풍력 터빈 생산 시설과 기술 이전 센터 건설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술 이전 센터까지 짓는다라는 것은 기술을 일부 카자흐스탄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지금 이제 원전 1400메가와트급 두 기를 검토를 하다가 이제 국민투표를 진행했었는데요. 분명히 이제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카자흐스탄이 원전 건설에 대한 의향이 있다라는 것이 좀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투표 결과가 뭐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지금 이제 러시아에 줄지 중국에 줄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줄지 요 정도일 것 같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카자흐스탄 내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원자력 발전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이제 발전기 그다음에 풍력 터빈 이쪽으로도 납품하더라도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형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유럽 시장도 그렇고 중동 시장, 중앙아시아 시장, 동남아시아 시장 이렇게 점점 발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되던 그런 흐름과는 완벽하게 좀 달라진 모습이고요. 2024년은 좀 본격적인 그런 사업 확장에 좀 공을 들일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맞게 수주량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 목표액이 원래 이 8조 6천억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3분기까지 누적 수주액이 5조 8천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한울 3, 4, 5개 주 설비 공사 1조 1천억까지 해가지고 7조 가량을 이제 확실하게 큰 공사를 수주를 했고요. 그 나머지 뭐 이제 또 이 EPC라든지 그런 서비스업들이 또 추가가 되었었기 때문에 7조 한 5천억 가까이는 진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런 이 수주 목표를 이제 원래는 이 분당 열 병합 발전소와 그 다음에 저기 뉴스케일 파워의 SMR 7천억 네, 원자로 제작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무산이 되면서 7천억 계약은 좀 다음으로 미뤄진 거고요. 그 제작은 이제 루마니아 쪽으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분당 열 병합 발전소도 아직까지 이 프로젝트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지역 이 수용하는 그런 인원들이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시행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좀 지연이 되고 있지 않나 프로젝트가. 그것도 한 3천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1조 가까이를 수주가 올해 마무리가 되면 8조 6천억을 채울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 7조 5천억 정도 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작년보다 많은 수주액이었고요. 점점 이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괜찮다. 그래서 현금 보유 현금도 많고 지금은 무리하게 또 뭐 유상증자를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 개발금 확보, 그다음에 뭐 그런 공사 비용 확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단기 차입금도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분명히 현금적으로는 여유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 확장도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배당금을 줬으면 하지만 배당금을 줄 만큼의 그런 아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 배당금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 가져가 볼 거고요. 네, 분명히 좋은 이 흐름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좀 좋은 결과들이 빠르게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말 일주일 남았는데, 자, 이 신한울 3, 4호기는 이제 끝났고, 내년부터, 그리고 앞으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돼야겠죠. 그래서 확정은 아니지만 윤곽이 올해 말 전에는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곧 그 관련한 소식들이 나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초점이 이번에는 CF100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탈탄소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빠르게 늘리는 방향을 제시를 할 것 같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도 있을 거고, 해상 풍력에 대한 대규모 건설도 있을 거고, 뭐 LNG 발전에서 이제 수소 발전까지 전환하는 그런 에너지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도 포함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발전 기자재 공급 이 기업들 말고도 사실 뭐 전선이라든지 뭐 그런 변압기라든지 좀 이 에너지 시설을 지었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소재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는 이유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탈탄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이제 인프라를 다 깔아버려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급격한 이제 전력 소비 증가 시대죠.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반도체 공장, 큰 공장들, 첨단 산업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에너지원, 네, 이렇게 이제 공통 분모를 찾다 보니 아무래도 그렇게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쏠린 이 에너지원은 좀 불안정하죠. 아무래도 원유를 하면 원유 값이 너무 올라가면 전기료가 비싸지고, LNG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너무 비중이 커지면 사실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놨는데 예상치 못한 뭐 백두산이 터진다든지 뭐 후지산이 터진다든지 그런 화산재가 나와가지고 뭐 태양광 패널 위에 쌓인다든지 완전히 이제 하늘이 시커멓게 뒤덮인다든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정말 알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풍력 터빈도 마찬가지죠. 그런 화산재가 터빈에 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제 원자력 발전도 100%로 바꾸면 사실 굉장히 이제 핵
대한 폐기물 처리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연료가 또 있죠. 우라늄. 그래서 우라늄에 대한 공급도 좀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에너지 정책은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조화롭게 어느 한 에너지원이 좀 이 줄어들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원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 과정에서 탈탄소가 가속화가 돼야 된다라는 점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좀 두산 에너빌리티 본격적인 수주, 큰 수주 소식, 해외 수출 소식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화력 발전 이런 거는 두산이 원래 잘 하던 거라서 그렇게 이 투자자들이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수주, 뭐 혹은 그런 대규모 LNG, 특히 사우디 쪽 5조 규모의 그런 프로젝트를 수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 그 소식이 안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깜짝 소식과 함께 좀 힘차게 올라가는 두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